22쪽을 보면은 07 연산 속도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연산하는데 필요한 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연산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한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컴에선, 그죠? 그래서 그 소요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 보니까 ms, 마이크로 s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느린 것에서 빠른 것 순서대로 나열한 내용인데, 여기서 s는 바로 이제 뭐냐면 초예요. 세컨 1초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미리세컨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0.001초, 즉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3성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여기선 제일 느린 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s다 그러면은 1ms이다 그러면은 0.001초가 걸렸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마이크로세컨은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러니까 밀리세컨에 또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밀리세컨에서 1000분의 1을 또 해준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0001초. 즉 100만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세컨에서 한 단계 또 올라간 단위가 바로 나노세컨입니다.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나노세컨에서 또 1000분의 1을 또 해준 단위가 바로 피코세컨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2승초. 펜토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5승초. 아터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8승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이 단위가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진다는 소리고,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좀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이제 나노세컨, 피코, 펜토, 아토 순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느린 속도는 미리세컨이고, 미리세컨의 소요시간은 0.001초, 즉 10의 마이너스 3승초, 1000분의 1초가 된다는 거. 거기서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또 1000분의 1씩 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알고 계시고, 이 순서를 알고 계시고, 가장 느린 게, 여기서 가장 느린 게 10의 마이너스 3승초, 미리세컨 소요시간, 그죠? 예.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 풀 수가 있겠죠.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무엇보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이 순서를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좀 억지스럽긴 한데 외우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 마이크로를 갖다가 U로 읽어요. U를 읽어서 MUNPFA, 그러니까 문파라고 읽을 수가 있죠. 문파. 그래서 그러니까 문파라고 이렇게 읽어 주시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P하고 F 순서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P하고 F, P 다음에 F, 그죠? 피코세컨, 펜토세컨, 그죠? 요 속도, 이거 느린 것에서 빠른 것 순으로 나열한 속도 단위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중 이제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다르게 나열된 것은, 자, 요 순서를 뒤집은 순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느린 것 순에서 빠른 것 순으로 나열한 속도 단위요. 순서요. 그럼 요걸 뒤집은 순서가 뭘까요?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뭐야? 정답은 몇 번? 제일 빠른 건 아토세컨이죠. 여기 보기 중에서 제일 빠른 건 아토세컨이요. 그리고 제일 느린 건 미리세컨. 순서대로 나열된 순서는 바로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07번 연산속도 단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고, 이 무엇보다 순서를 알아두시는 게 매우 유리하겠죠. 자, 08번 보겠습니다. 08번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있죠. 컴퓨터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있고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처리한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디지털 컴퓨터는 취급 데이터가 숫자, 문자 등에 셀 수 있는 데이터,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 아날로그는 전류, 온도, 속도 등의 연속적인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실험실에서 측정용으로 쓰는 애들이 있죠. 뭐 전류를 측정한다거나 온도를 잰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측정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사용하는 애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은 구성회로가 논리회로이고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예요. 그리고 주요 연산은 디지털 컴퓨터는 사측 연산을 주로 한다는 거고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연산을 해가지고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저울 중에서 이제 전자저울 말고 바늘 돌아간 저울이 있죠. 바늘 돌아간 저울 같은 경우 무게를 달면 어떻게 되죠? 바늘이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바늘이 뭘 가리키죠? 그 무게를 가리키게 되죠. 눈금을 통해서 무게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게 또 뭐냐면 미적분 연산이에요. 무게만큼 바늘이 돌아간다. 그죠? 무게값을 갖다가 미적분 연산에 의해서 바늘이 돌아가는 값으로 환산해가지고 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 전류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죠. 전류 또는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바늘이 돌아가면서 전류를 이렇게 눈금을 통해서 전류를 측정치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그것 또한 전류에 따른 전류량에 따른 바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연산. 그게 바로 미적분 연산이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시계 있죠. 시계 중에서 전자시계 말고 바늘 돌아가는 시계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늘들이 세 가지가 있죠. 시침하고 분침하고 초침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침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죠. 그게 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느냐? 뭐가 어떤 연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미적분 연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주의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연산 속도가 디지털이 느려요. 아날로그는 빠르고. 근데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작업 전반적인 환경이 아날로그라면 당연히 느리겠죠. 디지털 환경에 비해서 훨씬 느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팩스를 보내는 거랑 이메일로 보내는 거랑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메일이 더 빠르죠. 그죠? 그런 환경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누가? 아날로그가. 이 디지털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에 따른 결과를 얻기까지 조금 시간 걸린다는 얘기죠. 0.001초라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날로그는 입력과 동시에 바로 결과가 출력이 돼요. 입력과 동시에 0.0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반적인 작업 환경, 아날로그 환경, 디지털 환경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입력 데이터를 입력했고 입력한 이후에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아날로그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 디지털은 조금 더 시간 걸리고 아날로그에 비해서. 그래서 디지털도 빠르지만 아날로그는 더 빠르다 이거죠. 결과를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그죠?
연산 속도는 요거 주의를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정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디지털은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하게 뽑을 수 있어요, 수치를. 아날로그는 대략적인 수치만 읽을 수가 있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기억장치가 디지털은 필요하죠. 기억장치 및 프로그래밍이 필요해요. 근데 아날로그는 필요가 없죠. 증폭회로이고 미적분 연산에 의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계산 과정, 그러니까 연산 과정이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따로 프로그래밍 필요가 없어요. 기억 장치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상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걸 잘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한다. 이건 아날로그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만 처리한다. 두 개를 거꾸로 써놨네요. 그죠? 2번도 거꾸로 써놨군요.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를 거꾸로 반대로 써놨고,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며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그죠? 3번이 맞는 거죠. 그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이며 디지털 컴퓨터는 전용, 특수목적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것도 정반대죠. 아날로그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연구용, 실험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디지털 컴퓨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전용이고 디지털은 범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요 문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는 거죠. 자, 1-23쪽을 보면은 09번 자료의 단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의 단위, 그러니까 자료의 크기 단위가 되겠는데 요 순서를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일단 제일 작은 단위는 비트란 단위예요.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로서 이진수 0 또는 1을 나타내라는 거죠. 비트는 요렇고, 비트가 8개가 모이면은 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1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8개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8개 비트로 구성되는 단위가 바이트가 되겠고요. 1바이트는 이제 글자 한 글자 정도 되는데요. 그 글자 한 글자라는 게 뭐냐면 영문자, 소문자 혹은 숫자 한 글자 정도가 되는 거죠. 1바이트는 그 영문, 대문자 및 한글은 2바이트 정도가 돼요. 크기가, 그죠? 그래서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바이트가 필요하다 이거죠. 영문, 소문자라든가 숫자 한 글자라도 표현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블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니블은 이거는 이제 4개 비트로 구성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4개 비트라는 건 2의 4승으로 계산해가지고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2의 8승은 몇 개일까? 2의 8승은? 2의 8승은 약 이제 2의 4승은 16개이고, 그 다음에 2의 5승은 32개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2의 7승이 128이고 2의 8승이 256이에요. 그죠? 계산해보면 리블은 4개 비트로 구성되는 내용이고, 바이트는 8개 비트로 구성된 내용이고, 그리고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글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워드, 즉 단어가 되는 거죠.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으로써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프워드는 2바이트, 풀워드는 이제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도 하는 내용이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크기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트는 1번 보면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며 파이비트가 모여서 리블이 된다가 아니고 바이트가 되는 거죠. 리블이 되려면은 4비트가 돼야 되는, 4개 비트가 모여가지고 리블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워드는 바이트 모임으로써 하프 워드, 풀워드, 더블 워드로 분류되는 거 맞죠? 좀 전에 보셨죠? 그리고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다. 그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 모임인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다 맞는 내용이죠? 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자료의 단위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0번을 본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나와있죠. 이거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되겠는데, 문자 표현 코드 BCD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진화 10진이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6비트로서 2에 육성해가지고 64가지 문자 표현이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특징이 있고, 그리고 BCD 코드는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되겠고, 이걸 좀 확장시킨 코드가 바로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보이는 EBC DIC 코드라는 그 내용인데, 여기 나와있죠. 확장된 BCD 코드로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법령 코드라는 거죠. 8비트로서 2의 8승으로 해가지고 256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EBC DIC 코드는 이렇게 이제 그 확장된 BCD 코드로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 코드는 대형 컴에서 사용하는 법령 코드다. 그럼 일반 PC용으로는 바로 요걸 사용한다는 거죠. 아스키 코드. 일반 PC용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PC는 바로 이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스키 코드는 전은 3비트, 디지트는 4비트로 구성된다는 거고, 7비트로서 2에 7승 해가지고 128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대소문자 구별이 가능해요. 우리 이메일 보낼 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 메모장 있죠. 메모장에서도 이제 메모장에서 문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메모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이 아스키 코드예요. 그리고 확장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8비트를 사용하는 거고 256가지 문자를 표현한다는 거죠. 가지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스키 코드, 표준 아스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확장 아스키 코드는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가지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라고 또 있죠. 유니코드는, 유니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니라면 통합시킨다, 통일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바이트 코드로서 아까 제가 영문자, 소문자 라든가 숫자 한 글자는 1바이트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글하고 한글 한 글자하고 영문 대문자는 2바이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1바이트, 2바이트로 구분하지 않고 다 통일시켜버린 거죠. 2바이트로 다 이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2바이트 코드로서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그냥 다 2바이트 코드로 다 퉁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바이트 코드로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표준 코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의 경우 조합,
완성, 위에 글자 모두 표현 가능하고 16비트이므로 이의 신속성이 65,536 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밍코드라고 또 있는데, 해밍코드는 문자 표현형 코드는 아니고 에러 검출하고 교정이 가능한 코드라는 거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아닌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한 코드가 되는 거고요. 해밍 코드는 특징은 에러 검출뿐만이 아니고 교정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서 3개 종 비트와 4개 디스트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뭘까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 아까 뭐였죠? 바로 ASCII였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번 문자 표현 코드까지를 살펴보았고요.